오늘 크게 리더십과 리더십 개발 다루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잡아왔어요.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중에 혹시 당황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리더십, 그거 당연히 누구나 아는 거 아니야? 난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 리더십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부터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경영학 쪽에서는 리더십을 어떻게 연구해 왔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주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새 또 리더십의 최신 동향 중에 하나가 그 뇌과학을 기반으로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약간 소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리더십 하면 먼저 리더가 떠오르실 테고, 자, 리더 하면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나폴레옹. 예, 좋습니다. 나폴레옹 나왔습니다. 나폴레옹밖에 없으신가요? 네. 누가 떠올리십니까? 리더요. 아, 이 사람은 리더, 정말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 재계에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님. 아, 이건희 회장님. 예. 이건희 회장님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단체의 장이요. 예? 단체에 있어서의 장. 아, 어느 단체에 있어서든지 그 장은 리더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죠.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께 더 묻겠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는 분께 예, 보라색 예,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뭐 남편이라든지 예, 좋습니다. 예, 남편도 가장이니까 리더라고 할 수 있죠. 예, 결혼하셨죠, 참. 예, 너무 젊어 보이셔서.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래 따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그게 있어서 그랬군요. 원래 슬라이드에는 제가 인물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이 인물을 떠올릴 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할까봐 이 슬라이드를 뺐었어요. 근데 지금 그 슬라이드를 뺀 슬라이드가 지금 여기 있네요. 그 슬라이드 보면 누가 있었냐면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제가 강의하면 많이 나오는 인물들 주로 했습니다. 간디도 있고요. 또 스티브 잡스도 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죠. 스티브 잡스 있고 간혹 가다가 히틀러. 히틀러도 리더다. 자, 약간 한 사람은 좀 성격이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죠? 나머지와 누가 좀 다르신 것 같습니까? 예, 히틀러. 어떻게 보십니까? 히틀러도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히틀러도 리더다. 히틀러도 리더는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 리더다. 그냥 나쁜 리더일 뿐이다. 이거죠. 나쁜 리더. 아니다. 히틀러는 리더가 아닌 것 같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잘 모르겠다. 이것이면 무응답. 좋습니다. 히틀러를 리더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 또한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라는 게 따로 있느냐? 아니면 리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리더라고 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윤리적인 사람, 그런 윤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그 사람을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있는가? 리더십이라는 개념 안에 윤리라는 개념도 들어있는가? 안 그러면 이 모든 우리나라의 그 조직, 우두머리들 많지 않습니까? 예, 무서운 깍두기 머리 하신 분들. 그분들도 다 이제 리더가 돼버리는 건데요. 예, 그분들께 우리가 과연 배울 리더십이라는 게 있을까? 예,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뤘던 게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가 따로 있는가 이거였죠. 나쁜 리더라는 게 사실상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리더라고 하면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게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리더는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리더 누구든지 열심히 예, 교육을 받으면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다. 리더 어느 정도 타고 나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 바로 옆에 그렇게 계셨네요. 리더는 타고 나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수업 들어오셨을 때 이제 본인의 리더십을 개발하려고 오셨는데 본인은 어느 정도 타고 났기 때문에 이 수업에 들어오신 거겠네요. 네. 그렇죠? 예. 만약 자기가 타고났지 않다고 생각하면 예, 안 들어오셨겠죠. 어차피 리더십은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점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리더십이 과연 정말 개발이 가능한가? 예. 아니면 정말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리더가 될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고요. 이거 아까 단체의 장 말씀하셨죠? 단체의 장 말씀하셨는데 리더는 자리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 예. 특히 부하들의 인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이 문제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뭐 실질적인 리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실질적인 리더. 분명히 장은 따로 있는데 팀장님은 따로 있는데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 과장님 얼굴부터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만 보고 뭔가 해결책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 팀장님, 그 팀장님이 리더라고 해야 될까요? 과장님이 리더라고 해야 될까요? 과장님이 리더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리더입니까? 팀장님은 그건 뭘까요? 명목상 리더. 그럼 명목상 리더도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리더는 아닌 걸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인 리더가 계속 그 어떤 기업 내에서 어떤 자리가 안 주어지면 승진이 계속 안 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계속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자리가 필요하긴 한 겁니다. 예, 나중에 결국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로만 리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 벌써 착착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약간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네. 예, 이제 서서히 졸리실 시간이죠. 그렇죠? 아닙니까? 예. 경영학 쪽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다뤄왔는가? 여기 경영학 전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예. 그러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저희가 생각해온 리더십과 약간 또 다른 방향으로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영학 쪽에선 리더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 하면 여러분이 당장 생각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게 아까도 했듯이 리더죠, 리더. 그죠? 따라서 리더십이라고 했을 땐 결국 리더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뭐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결국 리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보통 상식, 통념, 이런 통하는 상에서의 리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점차 갈수록 그 연구의 경향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리더와 팔로워는 리더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죠? 리더와 팔로워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 상호작용이라고 했을 때 뭐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죠? 얼마나 협력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가 그런 프로세스 일종의 과정 이것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 연구가 차츰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잘 이게 딱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정말요? 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다른 강의 들어가 보면 대부분 난 그래도 끝까지 리더십은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은 친절하게 이렇게 하시네요. 어쨌든 한번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진짜로 리더십은 리더한테 속한 것인지 만약 이렇게 보신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리더십은
리더한테 속한 게 안 되는 거죠. 그죠? 팔로워도 있어야 되는 거고, 팔로워가 잘 따라야만 리더십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리더십이라는 게 한 팀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팀 또는 조직, 이 조직은 리더십이 있는 조직이다,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된다. 리더십 있는 리더가 떠나버리면 리더십은 어디까지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고, 리더십은 그 사람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어떻게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특성 연구가 나와요. 모든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가? 개인에 속한 리더십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성 연구가 나왔다가 이제 점차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리더의 행동 나왔다가 이제 구성원 나오죠. 구성원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상황, 그 조직의 상황이 또 중요하다. 그다음에 변혁적 리더십, 어떻게 변화를 주도해 나가느냐.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팀 리더십, 셀프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셀프 리더십 무슨 뜻입니까? 셀프 리더십. 셀프 리더십.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셀프 리더십.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리더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모두 다 리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팀 리더십도 그래요. 팀 리더십. 리더십은 팀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느냐, 이거다. 더 이상 리더십을 리더한테 속하는 것으로 안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약간 리더십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관계이론, 변화주도이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약간 그 발전 순서에 따라서, 그렇죠? 이 이론이 제기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성이론. 모든 리더들은 공통된 뭔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초기에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리더십 하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죠.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리더는 공통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특성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위에 리더가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특성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리더들은 이런 특성은 공통적이더라. 신뢰가 가는 신뢰, 외향. 외향 나왔습니다. 외모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가 가야 된다.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부지런한 거? 근면해야 된다. 그렇죠? 근면성. 맞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언변이 좋아요. 언변이 좋아야 된다. 이게 나왔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신감. 여기에 제가 써놓은 거 아니죠?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언뜻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구에 의해서도 신체적 특성. 대체로 리더들은 약간 아까 뭐 좀 신뢰감을 주는 외모 가지고 약간 키가 크고 건장하고 목소리도 두껍고 막 그런 사람들. 사회적 특성. 일반적으로 리더들은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일단 좋아하고, 그죠? 게다가 또 사람들을 좀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성격. 이거와 관련돼서 외향적인 성격 하면 활발하고, 그죠? 사회적 배경. 옛날엔 또 개천에서 용이 난다 가지고 막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서 리더가 된 사람들 얘기가 많았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또 개천에서는 더 이상 용이 안 난다고 하죠. 그렇죠? 굉장히 교육을 잘 받고 또 해외 경험도 많이 해야 이제 리더가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업무 관련 특성. 일단 자기 업무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업무 능력이 그래도 뛰어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능이 머리가 좋아야 리더다. 그런데 정말 리더가 되려면 지능이 멘사 수준, 정말 높아야만 될까요? 아주 최고의 수준으로 높아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죠. 그죠? 너무 높아버리면 부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사람들이 리더다. 이렇게. 정말 그럴까요? 네. 모든 리더들이. 정말 모든 리더들이 외향적입니까? 아니야, 아니지. 예, 외향적이지 않은 리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 삼성전자 아니 삼성이죠. 삼성 총수님, 예, 어떻습니까? 굉장히 외향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 특성, 성격, 예, 성격도 막 다들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성격입니까? 예? 남을 지배하거나 막 뭡니까? 뭐 사회적 배경이 비슷합니까, 다들? 아니면 키가 똑같이 다 큽니까, 사실? 예, 여러분이 언뜻 생각했을 때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리더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따져놓고 봤을 땐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사라지더라 이겁니다, 문제는. 그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통하는 그런 리더의 특성이라는 게 결국 없더라.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는데 열심히 연구했는데 막상 남는 게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특성 이론은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더, 그럼 진짜 리더는 타고나는 게 아니란 말인가? 리더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타고난 특성이 있을 것만 같았는데 막상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정말 위대한 기업으로 기업을 바꾼 그런 리더들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거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거기서는 굉장히 수줍어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잘 꺼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대신 결단력은 있었어요. 그분들이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그래도 딱 이렇게 결단력은 있지만 평소 때는 정말 딱 봤을 때 저분이 기업을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수줍어하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그런 분들이 리더인 경우도 의외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더에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그런 것들이 우리가 리더십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성 이론은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행동 이론. 좋다. 그러면 이제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거는 약간 이제 리더한테 속한 거에서 리더가 보이는 행동으로 바뀐 겁니다. 아까 리더에서 프로세스 쪽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했죠. 행동. 그래서 뭐 여러 대학에서도 했고 이 사람들도 했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막 리더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직접 관찰을 하면서 몇백 개의 행동을 이렇게 공통적인 걸 묶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개의 공통적인 집단으로 나눠졌을 것 같습니까? 수백 개를 했는데 딱 두 개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죠? 좀 허무했을 것 같아요. 수백 개 나오면 한 3-4개 정도 돼야 예쁜 모형이 나오는데 2개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인간에 대한 관심. 또 하나는 생산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관심. 기본적으로 직원들, 그러면 회사에 있을 땐 직원, 인간관계, 각 개인의 필요, 각 개인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건지 이런 직원들한테 관심이 많은 리더와 생산에 대한 관심, 일 자체, 업무 여기에 관심이 많은 리더 이렇게 나눠졌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리더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리더들은 어때요? 내일까지 이제 뭐 프로젝트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기분도 찜찜한데 비도 오고 술이나 마시러 가자. 뭐 이런 리더들 혹시 보셨습니까? 주위에? 그렇죠? 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리더들 뭔가 그 인간적인 이런 신뢰 구축, 그죠? 그다음에 공동체 형성, 그죠? 각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리더입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은 리더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0에서 9까지 생산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고 0에서 9까지 이 인간에 대한 관심을 측정했는데 이쪽이 많은 사람을 컨트리 클럽형 이렇게 얘기했어요. 컨트리 클럽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스포츠 동호회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냥 우리 바쁘지만 잠시 우리 골프나 치러 가자. 골프 많이 치시죠? 같이 골프 치면서 우리 대화나 진지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근데 너무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요.
그렇죠? 부하들은 빨리 일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시사항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굉장히 초조하게 만드는 부류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형이 있습니까? 오로지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과업형 이렇게 나와 있죠. 과업형. 이 사람은 전혀 어떤 사적인 대화 같은 걸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뭐 애들은 잘 크고 이런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오직 뭐에 대한 얘기만 일. 네가 해야 될 일은 뭐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고, 꼭 맞춰야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 또한 그렇게 부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뭔가 약간 인간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만 신경 쓰고. 그리고 어떤 리더들은 그 부하들이 싸움이 일어나도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얘네들한테 일을 가르치거나 일을 지도하는 거지 어떻게 뭐 부하들이 싸우는 거 얘네들끼리 잘 해결해. 이게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이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이상적인 리더가 어떤 리더냐? 그래서 팀형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일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 다음에 직원 개개인에 대한 관심도 높은 리더. 그런데 사실상 그런 리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는 왜 쉽지 않을 것 같습니까? 시간과 에너지, 사람이란 게 어떤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돼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한쪽을 약간 치우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 정도만 돼도 좋은 거죠, 사실. 중간형. 적당히 일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면서 직원 개개인의 요구나 만족 이런 것도 들어주고. 이 정도만 돼도 좋은 거지 사실상 팀형까지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가는 리더는 찾기가 힘들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 가지 행동으로 나누는 게 이제 행동이론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론으로 넘어갔죠. 상황이론. 이제 약간 복잡해지죠. 여기 넘어가면 이제 좀 수월해집니다. 그죠? 상황이론. 아까는 뭐 리더 행동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상 상황에 따라 그 필요한 리더 행동이 다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더십 스타일 있고 뭐 상황적 요인, 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리더십 스타일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시적인 리더는 어떤 리더입니까? 너 이거 해. 넌 이거 하고. 일일이 다 시키는 되게 꼼꼼한 리더들 있죠. 지나치게 꼼꼼한 리더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적, 그건 어떤 거가 있습니까? 아까로 따지면 인간에 대한 관심에 더 가까운 거. 개별적으로 배려해주고 직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이런 거죠. 그 밑에 참여적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원적인 리더가 참여적 리더랑 같은 거지 않을까요? 그 직원들과 관계 잘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직원들을 참여시켜주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반드시 그렇진 않죠. 그렇죠? 어떤 리더들 보면 평소 때 얘기 잘 들어줘요. 개인적인 얘기는 참 잘 들어줘요. 막 듣다가 그래 하다가 막상 회의 들어가서 의사결정할 땐 그냥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냥 해버리는. 결국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나가는 그런 리더들도 많죠. 그래서 이게 구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취지향적인 리더. 굉장한 도전감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성취 기준을 높게 삼아주고 이런 리더들. 이런 네 개의 스타일로 나뉘는데 그것이 각각 어떤 상황이느냐에 따라서 적합하든지 부적합하든지 이렇게 된다는 게 이 상황이론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업무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규정상으로 조직 내에서 뭐 직무기술서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업무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통할까요? 직원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필요할까요? 지원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특히 필요한 경우가 맨날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뭐 공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쉽게 지루하고 단조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가 활력을 좀 불어 넣어줘야죠. 그렇죠? 그런 경우엔 이런 지원적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뭔가 불투명해요. 일이 완전히 구조화되어 있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도 않고 굉장히 모호해요.
그죠? 워낙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업 환경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리더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지시적. 예.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주는 리더가 좋죠. 그 상황에서. 리더까지 막 계속 헤매고 있으면 불안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시적 또는 참여적 같이 직원들과 의논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취지향적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일 때 직원들한테 주어졌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과제. 직원들이 급 자신감을 잃고 그러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가 자신감을 심어주고 너희들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성취 기준 높게 삼아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게 성취지향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부하들이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막 리더가 일일이 넌 이거 해, 넌 저거 해 하면 어떻습니까? 짜증나겠죠? 그렇죠? 굳이 그렇게 안 해줘도 내가 잘 알아서 할 텐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이제 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이 통제 소재라는 게 있는데요. 통제 소재 중에 외적인 사람들은 모든 게 뭐 이를테면 팔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제를 내 스스로 못한다. 이건 어차피 환경적인 요인, 뭐 팔자, 운명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지시적인 그런 리더가 통하겠죠. 지시적인. 나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리더십 스타일이 다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다 따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좀 어지럽지 않아요? 그렇죠? 이론이란 게 원래 좀 깔끔해야 되거든요. 딱 봤을 때도 착 이해되게. 그런데 막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점차 정교해지긴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가만히 하나 따져보면 그래? 그럼 업무 구조화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게 좋은가? 생각해보면 또 연구를 해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상황 이론 또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이론이 나왔는데요. 관계 이론. 리더십에서 이 관계 이론은 결국 그 리더와 팔로워 사이의 관계 이걸 중심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이 부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그룹에 속하는 부하와 아웃그룹에 속하는 부하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팀을 보더라도 한 팀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리더와 가까운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직원 같은 부하 직원이긴 하지만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 이겁니다. 서로 다르게 대한다는 거죠. 그렇죠? 각 개개인 서로 다르게 대하고 그 직원 또한 리더와의 관계가 서로 다르고 그렇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이 인그룹이 됩니까? 처음에 이렇게 기업 같은 데 들어왔을 때 한번 살살 리더가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해봅니다. 얘가 과연 너 오늘 좀 일이 많은 것 같다. 야근 혹시 괜찮니? 하는데 죄송해요. 오늘 가족 행사가 있었어요. 하고 쌩 가버렸다. 그러면 어느 그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그렇죠. 아웃그룹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리더가 이렇게 직무 기술상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이 일은 좀 더 필요한데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미안한데 너 혹시 주말에 나와줄 수 없니? 나도 힘들어서 이건 근데 우리 회사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 했을 때 이제 나오느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그 뒤에 관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그런 시험 과정 서로 잠시 약간 뭐 간 보는 과정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는 인그룹과 아웃그룹으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그렇죠? 아웃그룹. 인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혜를 받을까요? 리더한테. 빠른 정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정보. 그리고 승진. 이렇게 자기 상사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참 유능한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일종의 우리가 한국말로 이걸 흔히 뭐라고 합니까? 라인. 그렇죠? 라인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주어지죠.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결국 제공이 안 되고, 그렇죠? 결국 이 사람들한테만 제공이 되고, 승진 같은 거, 평가 이런 것도 다 높은 점수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말은 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게 리더십 개발하는데 뭐 도움이 되냐? 뭐라고 해야 될까? 말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인그룹, 리더와 가까운 집단, 아웃그룹, 먼 집단 이렇게 있는 것 같다.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 별로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더들은 보니까 이 인그룹 집단에 있는 구성원이 리더와 더 신뢰를 많이 쌓고 실제로 성과도 높게 보이고 일도 더 잘하고 이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든 직원들과 인그룹의 관계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쪽으로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들을 인그룹으로 이렇게 끌어들여라.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네. 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예? 아까 것처럼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노력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이 리더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 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챙겨줄 수는 없다. 뭐또 다른 견해 있습니까? 일의 특성이요?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뭐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인상만 봐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사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뭐 그런 궁합도 잘 맞아야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리더와 부하 간에. 그런데 그런 특성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한 가지. 만일 여기 원래 인그룹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까지 이 리더가 다 인그룹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나 지난번에 야근했는데 나 정말 가족 내 와이프한테 욕먹으면서 회사 나와서 했는데 대우가 똑같아져?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그룹과 아웃그룹이란 그 개념이 과연 의미가 있어집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뭔가 답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론 동안 처음 봤을 땐 언제나 그럴듯한데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면 그런 약점들이 발견돼서 또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이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론. 리더는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 변화를 주도. 요새는 하도 환경이 휙휙 바뀌어서 그렇죠? 환경이 휙휙 바뀌어서 조직이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 과정을 잘 주도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이렇게 나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변화 과정을 잘 주도하는 리더, 주로 변혁적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이고, 그냥 그 약간 관리자의 역할 정도 하는 리더, 거래적 관계에 있는 리더, 그걸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거래라고 했을 땐 조건적 보상. 자,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돈 주고, 그렇죠? 급여 주고, 그렇죠? 인정도 해주고 이렇게 할게. 그야말로 무슨 거래 관계 이런 거죠. 이 정도 해주면 나도 이 정도 해줄게. 이 정도고. 예외 관리, 예외 상황이라는 건 뭔가 문제 같은 게 발생하는 상황이죠. 문제 같은 게 발생할 때, 딱 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빨리 이런 식으로 고쳐라. 지적해주는, 그런 교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터질 때까지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그러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내가 봤을 때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 뭐 이런 리더들도 있긴 하죠. 그렇죠? 어쨌든 그 두 가지 과정 다 예외 관리에 속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까 뭐 간디, 뭐 이런 스티브 잡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까요? 그렇죠? 뭔가 그 사람들만의 어떤 뚜렷한 비전 같은 게 있습니다. 비전. 비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자체가 굉장한 큰 열정을 가지고 있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똑같이 그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 구성원들이 봤을 때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저건 내 평생을 바칠 만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거죠. 쫙 휘어잡고 영감적 동기부여. 딱 보면 그래 내 평생을 여기 바쳐도 되겠어. 그래, 일할 맛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지적 작업. 약간 창의적인 생각. 직원들이 너무 뻔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여기에 얽매이는
아니라 뭔가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거. 스티브 잡스가 특히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렇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도록 이렇게 직원들을 자꾸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창의적인 사고로 할 수 있도록. 또는 개별적 배려.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예, 각 개인과는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요구 이런 걸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예, 그런 변혁적 리더십을 보이는 리더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럼 항상 변혁적 리더십.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해서 이거는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 뭐 관리자, 매니저 정도고 이거는 이게 진정한 리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좋을까요? 안 그럴까요? 예, 왜 좋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틀리지. 아,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 예, 정답인데요. 예, 어떻게 틀려질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예. 조직이 항상 변화 중이어야 됩니까? 예, 변화를 시켰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보상도 해주고, 그렇죠? 변화를 어느 정도 가져왔으면 그거를 잘 정착을 시켜야죠. 그렇죠? 정착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를 해줘야죠. 예, 분명히 업무를 딱딱 지시를 해주고, 그렇죠? 넌 이만큼 하면 내가 거래 보상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정착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런 관리자의 역할, 거래적 리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언뜻 봤을 때는 항상 그래 역시 변혁적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지 할 수 있지만 그런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그 변화를 정착시켜서 유지해야 되는 상황 여기서는 거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뒤로 올수록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리더십이 더 이상 어떤 리더만의 것이 됩니까? 들어봤을 때. 네. 맨 앞에 특성 이론일 때는 어땠어요? 예, 거기선 리더가 타고나는 거고, 그렇죠? 리더는 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가 뒤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리더가 보이는 행동이다 갔다가 상황에 또 따라 다르다, 뭐 부하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 조직 그 변화를 구성원들 동기부여를 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 예, 차츰 그 중심축이 리더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이란 건 꼭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지식, 기술, 전문성 이게 아니라 어쩌면 조직에 속하는 걸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또 중요할 수 있다. 왜냐? 어떤 조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유능한 리더가 있어요. 리더십을 갖춘 리더, 평소에 말하는. 그런데 막상 그 리더가 떠났다. 그런데 그 조직이 와야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리더라고 또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때가 또 나타나서 딱 잡아주고. 진정한 리더라면 자기가 없어도 그렇죠? 뭐 후계자를 잘 양성해서 교육을 시켜서든지 뭔가 이 리더십 자체가 조직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떤 업무의 방식이라든지 의사소통하는 방식 이것이 딱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빠이빠이 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니까 그런 식으로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조직에게 속하는 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리더십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주로 이론 중심적 경영학적 해가지고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여기 예외 관리 예. 다시 좀 설명. 아, 예외 관리요. 예외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자세히 하자면 적극적 예외 관리랑 소극적 예외 관리인데요. 예외 관리는 예기치 않은 상황,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문제가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터지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하는 사람이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건 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다 가서 교정을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적극적.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아까 이게 관리자고 이게 뭐 경영자,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도 보면 어떤 조직 가보면 이렇게 늘 이 직원들을 감시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해하는 리더 그런 리더들이 있어요. 이 직원들 모니터 각도가 다 자기가 보이는
그런 방향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뭐 이메일 채팅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통제하는 그런 장의 위치에 있는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리더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리더라고 보기엔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리더 개발.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솔직히 뭐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늘 학교 다니면서 정답을 고르는 1, 2, 3, 4 중에 어떤 게 정답이냐 해가지고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지식이란 계속 변하는 거 아닙니까? 변하고 학자에 따라서 또 다 관점이 다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리더십은 리더한테 속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고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 일단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게 리더 개발과 리더십 개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아예 리더 개발과 리더십. 그래서 리더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는 그 리더 개인을 개발한다는 거다. 리더 개인을 개발하는 거다. 그리고 리더십 개발이란 것 이를테면 관계를 결국 개발. 관계라는 것은 어떤 조직 안에서 헌신.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이 있으면 막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요. 그렇죠? 막 웃음이 넘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분위기 싸해지고 그렇죠? 갑자기 하던 말 뚝 끊기고 그렇죠? 가만히 그 사람 말 듣고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헌신, 상호 존중, 신뢰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게 결국 리더십 개발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긍정 심리 자본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인적 자본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 이 인적 자본. 우리 기업 교육을 할 때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뤄왔다가 이제 차츰 사회적 자본, 개인만 어떻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죠? 그 조직 내 신뢰, 공동체 의식, 사회 규범 이런 걸 설정해 줘야 된다. 사회적 자본을 개발시켜 줘야 한다. 이거 이렇게 변했다가 또 확장이 돼서 이제 긍정 심리 자본. 우리가 지금까지 조직을 다룰 때 늘 인생을 하나의 문제거리로 봤다. 늘 뭐가 잘못됐지? 뭘 어떻게 고쳐야지? 이런 걸 중심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뭐다 할 때 늘 사람들이 결국 컨설팅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조직의 문제는 이런 걸로 밝혀졌습니다. 하면 이제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폭탄을 이제 떠넘기기 위해 방어를 취하게 되죠. 그렇죠? 비싼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이렇게 오히려 별로 안 좋아지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의 상태를 문제점이 있는 상태로 보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지, 우리 회사 안에서 정말 최고의 절정의 순간 이런 게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걸 개발시켜주자. 이게 이제 긍정심리 자본, 긍정심리 패러다임 그런 거죠. 그래서 또 희망, 낙관성, 회복 탄력성, 어떤 역경을 이렇게 받았더라도 금방 회복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키워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리더십 개발하면 우리가 만약 리더십을 개인에 속한다. 여기에 한정을 시켰는데 리더십을 더 이상 개인한테 속한 게 아니라 어떤 조직한테 속한 거고 팀한테 속한 거고 일종의 프로세스고 관계고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개발시켜주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학자는 리더 개발과 리더십 개발 이렇게 구분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도 그 리더십 개발 한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도 이 개인 개발 이 관점에 고정돼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론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아직 그 실천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감성 리더십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감성 리더십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리더한테 결국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보시면 자기 인식, 자기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자기 조절, 화났을 때도 막 금방 터트리지 말고 잘 조절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계속 자기를 동기부여시키고 또 여기 보면 사회인식, 사회인식이란 건 대인관계에서 인식. 지금 부하들이 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오늘 회식 한번 해야겠는데 그래서 분위기 이끌어주고 그렇죠.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고객한테 서비스 또 고객의 마음을 읽는 능력 뭐 이런 거죠. 또 사회 기술 유대관계 형성 팀지향적이고 뭐 갈등 이런 걸 관련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EQ 이런 것들이 리더십과 관련해서 중요한 걸로 등장합니다. 결국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 특히 부하들의 감정 이런 것도 잘 인식하고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감성 리더십 이런 게 화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감성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 다음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가만히 강의만 듣고 있으면 심심하시죠, 솔직히. 그렇죠? 잠도 서서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쯤 해서 제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새 강남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모셔널 스타일이죠. 그렇죠? 정서 유형. 여기 밑에 이제 출처는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정서 유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옛날엔 정서 지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에 관한 것도 EQ, IQ처럼 IQ는 어때요? 무조건 사람들 다 높아야 좋은 거죠. 그렇죠? EQ도 마찬가지로. 결국 성공하려면 EQ도 다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IQ 개발뿐만 아니라 장난감 왕국 보면 EQ 개발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각자 스타일이 따로 있다. 그리고 꼭 같은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갈 필요가 없다.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런 관점이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다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강점을 살려내는 그런 것으로 교육이 점차 바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 정서 스타일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많고, 그렇죠? 뭔가 큰 고난과 역경 이런 걸 당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뭐 할 수 없지.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툴툴 털어내고 그냥 가는 사람, 다음 일로 그냥 잊어버리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화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머리 묶고 막 이불 안에 끙끙 앓아누 싶으시죠. 그거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좀 빨리 그런 역경에서 이렇게 극복하시는 분들입니다. 빨리. 자, 근데 그걸 뇌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왜 그런가, 왜 사람에 따라서 다른가 말해봤더니, 자, 이쪽이 편도체라고 주로 우리가 두려움, 위협, 공포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런 걸 느낄 때 이 기능하는 부분이 이 편도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빠른 분들은 어떠냐? 이 전전두엽 피질,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이 뇌 앞쪽이죠. 앞쪽인데 특히 회복 탄력성이 빠르신 분들은 이 좌측이 어떤 역경 상황에 닥쳤을 때 좌측을 많이 쓴다. 활성화된다, 좌측이. 그렇죠? 요새 들어선 여러분 MRI 들어보셨죠? MRI. 이 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MRI를 쓰거든요. 근데 앞에 F가 붙습니다. fMRI라고 저희가 이 뇌의 어떤 부분을 쓰느냐에 따라서 뇌 많이 쓰는 부분은 그쪽으로 또 산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에 몰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색깔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fMRI. 그걸 사용하면 이쪽에서 주로
뇌가 활성화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된 거죠. 예, 이쪽이 진한 색깔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뇌과학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서 예,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재밌는 건 원래 이 앞부분이 하는 건 어떤 기능이냐면 뭔가 사고하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감정이랑 이성, 뭐 사고, 생각이랑 감정은 완전히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오히려 감정이 제대로 생각하는데 장애가 되고, 그렇죠? 불편하고, 네, 감정을 늘 억제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늘 생각을 해왔죠. 그렇죠? 그런데 차츰 갈수록 이 감정이랑 사고, 인지 이런 걸 뗄래야 뗄 수 없다. 이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빨리 되는 사람들은 예, 이쪽에서 자, 됐어. 이 사고 기능을 한다고 했죠. 자,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이제 어쩌겠어.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있을 수만 없잖아. 주저앉을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쪽에 신호를 보내서 이쪽에서 끙끙 앓고 싶어도 예,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그걸 통제를 어느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우측, 이 전전두엽 피질에 좌측도 있고 우측도 있거든요. 예. 우측이 활성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측. 그런 분들은 더 이상 그게 통제가 안 돼요. 그렇죠? 우측도 감정에 관한 부분을 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편도체를 억제해 줄 게 없어서 이 우측이 많이 활성되는 사람들은 그런 화병이 나고, 예. 그래서 끙끙 입을 펴놓고 이렇게 누워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 부분이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30배 차이가 날 때도 있다고 예. 좌측과 우측이 사람에 따라서 예.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점. 볼까요? 관점. 관점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긍정적인 관점이냐, 부정적인 관점, 예, 아웃룩, 전망.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닥치든지 굉장히 예, 긍정적으로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이거 뭔가 불안한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점은 주로 그런 거와 관련된 거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점에서 보시면 여기 두뇌 여기 한번 보시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그 보상, 도파민 이런 것들을 분비해주게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관점.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스트레스 같은 거 당할 때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같은 거 당할 때 그 매운 걸 많이 먹잖아요. 매운 걸 많이 먹는 게 도파민이란 물질. 도파민, 약간 우리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마약에 가까운 물질이거든요. 이 맵다는 게 뭡니까 사실? 일종의 고통이죠. 고통이라서 그걸 억누르기 위해 약간 예, 그 마약 비슷한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물질이 나오면 저희가 좀 행복하고 예, 뭔가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전전두엽 피질 이 또 관장을 한다고 했죠. 이 사고하는 부분에서 예, 나 얘는 잘 될 거야. 포기할 수는 없어. 그렇죠? 할 수 있어. 다음엔 되겠지. 이런 식으로 또 긍정적인 사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상, 이게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겠죠. 그런 마약성 물질이 나오게 해서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느낌을 가졌을 때, 긍정적인 기분을 가졌을 때 뭔가 뭐 콘서트에 가서 예,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보고 그림을 보고 뭔가 긍정적인 걸 봤을 때 그 느낌이, 감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예, 그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 반면에 약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 딱 어떤 뭐 좋은 걸 보여줬을 때 그건 비슷하거든요.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건 비슷한데 여기서 여기에 보내는 신호가 약해서 예, 이게 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반짝 좋았다가 에이 그래도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그렇죠. 아닌가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우울증은 예, 우울증 걸린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감정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긴 한데 그걸 지속적으로 못 느낀다는 게 그게 문제가 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0점에 가까운 게 아무래도 좀 예, 부정적으로 보고 자, 근데 지금 얘기했을 때 마치 뭐 긍정 회복 탄력성 무조건 높고 그다음에 관점 무조건 예, 좋게 보고 낙관적으로 보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죠.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부정적인 관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이 뭐 놔두면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에 기반한 낙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 어느 쪽에 치우쳐 있다는 게 그래서 약간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약간 그래도 중간 쪽으로 옮겨줄까 이런 걸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사회적 직관력. 사회적 직관력. 자, 사회적 직관력은 뭐냐면 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감정, 느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언짢은지 안 언짢은지 그걸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 이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런 감정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람을 볼 때도 어디를 볼 것 같습니까? 대화를 할 때도 눈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해독할 때, 그 눈을 보면서 사람 얼굴 표정 해독을 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주로 활성화되는 사람은 이런 사회적 직관력이 높고, 그렇죠? 이쪽이 아까 얘기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사람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예 눈 마주치는 걸 잘 못하고요. 그렇죠? 얘기할 때 딴 데 쳐다보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얘기에 푹 빠져서 자기 얘기에 자기가 빠져 있어가지고,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늘 고치려고 하는데 자기 얘기에 빠져서 하느라고 상대방 표정을 제대로 안 봐요. 저 사람이 지루해하고 있는가 이런 걸 제대로 안 보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표정 이런 걸 잘 읽을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정서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식 능력.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인식. 자기 인식은 자기의 감정을 얼마나 잘 느낄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신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고 딱 봤을 때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너 긴장해 보이는데 하는데 아니야 나 전혀 긴장 안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자기 체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땀을 흘리거나 그 긴장하고 있다는 상태를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인식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기 인식 능력. 그리고 자기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 감정을 한번 말로 표현해봐라 할 때 잘 못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또 자기 인식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역시 5점일수록 자기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민감성. 상황에 대한 민감성. 이거는 주의 맥락 있죠. 어떤 사회적 맥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단이나 팀이나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그렇죠? 뭐 장례식장 가서 그냥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막 껄껄 웃거나 이런 식으로 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심각해야 될 상황인가, 좀 풀어줘도 되는 상황인가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감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민감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민감해요. 너무나 민감해서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어떻게 하지? 드십시오. 막 상사오면 막 어쩔지 몰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민감하면 또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인식 능력도 너무 뛰어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막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 자기가 느껴지거든요. 이제 자기 인식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느끼니까 여러분 뭐 요새 공황장애 이런 게 유행하죠. 그죠? 막 약간 뛰는데 나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더 크게 막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너무 또 막 이쪽으로 지나쳐 있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의 집중력은 잘 아시죠? 그죠? 얼마나 자기가 주의 집중하고자 하는 것에 그 주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딴 생각이 나느냐. 막 샤워하다 보면 저는 좀 그런데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샤워를 막 너무 길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어느 정도 한 곳에 자기가 주의 집중을 해야겠다 할 수 있느냐, 막 주위가 시끄럽고 막 그러면 주의 집중이 안 되느냐 이런 거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5점으로 갈수록 주의 집중력이 높은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께 좀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스타일이기 때문에 꼭 모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높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다. 높일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다만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를테면 여러분이 현재 있는 직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세일즈 같은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사회적 직관력이 좀 뛰어나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측정을 해봤더니 1점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아니면 다른 직업을 찾든지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각자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능력이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점수가 아주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대신 또 점수가 아주 높은 경우에 더 적합한 직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작가, 뭐 이런 거, 예술가, 뭔가 굉장히 이런 감정 이런 거에 민감해요. 그런 분들에게 또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높아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스타일을 대충 파악을 하셨으면 이제 주로 문제가 되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쳤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쪽으로 옮길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거 관련된 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뭐 리더는 타고났다 이런 식으로 봤듯이 이거는 그냥 성격이지 사람 성격. 인간이 바뀌냐? 인간이 성인이 되면 잘 안 바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이런 걸 뭐 이렇게 개발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생각했는데 요새 들어와서 뇌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뇌 안에서의 신경세포 연결 안 됐던 부분들이 새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겁니다. 없던 경로들이 생겨나고 따라서 여기 각각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뇌의 가소성이 결국 보여주는 것. 물론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까지 확 가진 않겠죠. 그렇게 하긴 정말 힘들겠죠.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중간까지 자기가 마음을 먹고 개발. 저는 이제 리더십 개발 차원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요. 개발을 하면 가능하다. 이런 게 나옴으로써 그러면 우리도 리더십 개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 리더십은 이제 뉴로 마케팅이라고 뇌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이 이미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광고를 보고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 이런 거 하는데 리더십 쪽에 있어서도 이런 뇌과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리더십 개발 이런 쪽이 요새 새롭게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능력들,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느냐. 거기 똑같은 슬라이드가 2번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편집상 실수로 해서. 맨 뒤로 가시면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마음챙김 명상법이라고 나옵니다. 마음챙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늘 여기 현재에 있고 우리 생각도 늘 현재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과거 일을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그죠? 머릿속에서. 지금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 이게 안 됐지? 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올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 사람은 진정한 현재에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완전히 딴 곳에 있는 거잖아요. 몸은 그곳에 있어도.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챙기자. 마음이 현재에 있도록 챙기자. 자기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챙긴다는 의미에서 이걸 마음 챙김, 우리말로 그렇게 마인드풀니스를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주로 명상법, 이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명상법. 혹시 크리스찬 계십니까? 크리스찬. 명상하면 아무래도 뭐 불교 이런 게 떠오르고 하시기 때문에 약간 거부감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명상법.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과학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막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부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명상은 굉장히 세속적인 명상입니다. 물론 불교 명상에서 뭐 방법을 따오기도 하고 했지만
뭐 이걸 통해서 막 열반을 하고 해탈을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명상이 아니거든요. 이건 아까 뭐 요가 이런 거와 비슷하게 자기 마음을 건강하게 챙기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도 너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 챙김 명상법이 아까 말한 그런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들을 키워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게 뭐 집에 아니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예, 분위기가 이상해질까요? 예.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셨죠? 그 이렇게 앉아서 명상하고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앉은 자세하고 이렇게 허리 쭉 펴신 상태에서 그리고 눈은 약간 반쯤 뜨고 감은 상태. 왜냐하면 완전히 감으면 이제 자버리고 그렇죠? 뜨면 다른 걸 보고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숨을 계속 들이키고 내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주로 보시면 이 허파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애들은 태어날 때는 배로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을 하는데 어른이 되면서 차차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허파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이제 배로 한번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거죠. 배로 숨을 쉬시면서 이 날숨, 들숨 할 때마다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몸속에 공기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공기가 나가는 것 이거를 직접 느끼는 그런 과정이죠. 네, 벌써 몇 분들이 하고 계셔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몇 분씩만 해도 훨씬 마음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호흡에 집중을 하게 하는 건 우리가 호흡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집중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과거에 대해서 막 떠올리고 그렇게 하기보다 현재의 상태 이걸 인식하도록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처음엔 잘 안 될 겁니다.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이제 처음에 막 하시면 그래도 여전히 딴 생각이 날 거예요. 애들 밥 해줘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뭐 해야 되는데 꼭 숙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지만 그렇더라도 뭐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런 식으로 막 하시지 말고 그냥 다른 데로 갔네? 다시 집중해야지 하고 다시 여러분 호흡 이런 식으로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호흡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이제 점차 그런 과정에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호흡뿐만 아니라 자기 몸의 각 부분 자기 몸속에 심장은 어떻게 뛰고 있는지 그죠? 심장은 어떻게 뛰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몸에 다른 게 어떻게 닿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사과를 먹더라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사과를 먹을 때 여러분이 사과를 먹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과를 먹을 수도 있어요. 사과를 먹을 때 이걸 막 음미하면서 잘 드시지 않잖아요. 그죠? 딱 이걸 뭔가 이상하다 생각할 때 이제 거기엔 집중을 하지만 이거 썩은 것 같은데?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냥 보통 사과면 그냥 먹죠. 그걸 진짜 느끼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번 뭐 드실 때 그걸 직접 한번 실제로 감각을 느껴보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과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과는 좀 단맛이 약간 더 강하고 어떤 건 신맛이 나고 이런데 우리는 그냥 그 사과라는 단어를 먹기 때문에 그거 다 똑같은 사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뭐 드실 때 좀 더 그걸 음미해 보면서 드시면 훨씬 맛도 진하게 느껴지고 더 맛있게 느껴질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발걸음 하실 때 어디 걸어가실 때도 그렇죠? 그냥 뭐 요새 많이 막 듣고 딴 생각하고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발이 이렇게 땅에 닿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신발을 벗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느낌을 직접 느끼시면서 하나씩 그런 거 느끼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면 아마도 늘 했던 생활이지만 좀 다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한 그런 self-awareness, 자신에 대한 자각 능력 이런 걸 키워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시키고 주의 집중을 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타인의 감정도 일단 자기가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해야 타인의 감정도 잘 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래도 EQ라고 얘기할 때
어떤 EQ가 가장 높은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고 이런 능력이 가장 높은 사람들, 사기꾼들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사기꾼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넘어올 거고 이거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EQ가 가장 높은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사기꾼과의 그런 인간적 관계를 우리가 쌓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길게 봐야죠. 사기꾼은 일회성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계속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EQ가 높은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토대로 이렇게 타인한테도 공감을 하고 조절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뭐 예전에 말하던 EQ가 높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을 자각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감정에 대해서도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떤 집에 불이 났을 때 어떡합니까? 누가 이 불 냈지 하고 먼저 그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죠. 꺼야죠, 불을. 그죠? 근데 보통 화가 났을 때 어떡합니까? 계속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생각하죠. 이게 나쁜 자식. 다음에 오면 복수해 줄 거야.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러는 사이에 자기의, 가슴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자기의 감정, 상태를 자기 스스로 관찰하는 겁니다. 막 여기 불꽃이 피어오르듯이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치솟고 있구나. 막 그런 걸 이렇게 직접 자각하면서 하면 오히려 그런 뜨거웠던 감정이 약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계속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분노가 더 치솟는 걸 계속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분노, 두려움, 슬픔 이런 과정도 주의 집중을 하고 그걸 반성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자타불이라고 하는데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 성령과의 일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고정된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한 인류로서의 가족이구나. 그래서 이제 타인에 대한 그런 너그러운 마음까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초기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뇌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게 이제 뇌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종교 같은 데서 이렇게 기법을 따와서 실험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바뀌나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더 발전되면 이 뇌과학 연구한 것만을 바탕으로도 이런 리더십 개발 훈련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좀 더 이제 더 정교해질 것 같고 저는 잠시 이제 맛보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이 점수가 좀 높아지는지 관심 있으시면. 자, 그래서 아주 먼 길을 달려왔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워낙 좀 여러 개를 또 다뤄가지고 좀 폭넓게 다뤄가지고 뭐 전혀 엉뚱한 걸 배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나 리더십 이런 거 배울 줄 몰랐는데 뭐 하는 거지. 어쨌든 요새는 또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소개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와 주셔서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 어떤 감정 평안함을 찾고 앞으로 원하는 목적을 이루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